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뭐 흔히 롤러코스터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어제 정말 청룡열차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마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밤잠을 설치셨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나스닥은 상승 반전하는 저력까지 보였습니다. 이제 미국 당국에서 어쨌거나 이 파장을 SBB 이제 그 파장을 갖다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내놓으면서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 배팅까지 시장에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하루하루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도 다이내믹했죠. 그렇습니다. 네. 증권사들이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SBB 파산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과연 오늘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와 함께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는데 ETF 시장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기업 공개에 나섰던 폐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무려 3배 넘게 오르면서 폐배터리 ETF도 수익률 최상위권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곧 발표될 유럽 핵심 원자재법을 타고 한 번 더 뛰어오를 수 있을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맞춘 재테크 아이디어 하우머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정다인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SVB 후폭풍이 조금은 잦아들었습니다. 미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일련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이번 파산 사태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거나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주요 지수는 장 초반 낙폭을 꽤 회복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월 FOMC가 이제 열흘도 안 남았죠. 3월 FOMC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지수는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다우와 S&P 500 지수 소폭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또 나스닥 지수 0.45% 홀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블랙 먼데이를 우려했었는데 블랙 먼데이는 잘 피해간 것 같죠. 비트코인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현재 오전 8시 기준으로는 3,180만 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섹터별로 한번 보실까요? 11개 섹터 중 7개 섹터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방 압력이 금융 섹터에만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SVB 후폭풍이 일단 금융업계에만 국한돼 있는 모습이죠. 시총 상위 종목을 봐도 상승세가 우세했습니다. 보시면 애플 1.3%, 2.1%, 그리고 알파벳이 0.7%, 아마존이 1.8% 올랐는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기술주, 성장주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 개입 속에 SVB 후폭풍이 잠잠해진 모습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시장이 질문할 건 파산 사태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입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아직 후폭풍의 불씨가 꺼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뱅크에 이어서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다음 타자로 비슷한 행보를 보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지목을 했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은 연준의 긴급 자금 지원과 JP모건 체이스의 추가 자금 지원 등으로 많은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방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사이 주가가 61.8% 폭락을 했습니다. 반면 파산 사태가 은행업계 전반으로 퍼지진 않을 것이란 주장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 곳 모두 IT와 가상자산 기업을 주 고객으로 둔 은행이었던 만큼 다른 은행들과는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행 파산 사태는 일부 은행에 국한된 것이다. 경제 전반으로 파장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의견이 엇갈린 만큼 3월 FOMC에서도 금리 인상 폭에 대한 토론이 동결 그리고 0.25%포인트 인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파산 사태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경제의 어딘가가 고장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면 금리 인상 중단, 동결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파산 여파가 크지 않다면 연준이 0.5%포인트는 아니더라도 0.25%포인트 정도는 인상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5월, 6월, 7월에 베이비 스텝을 이어가더라도 이번 FOMC에서만큼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 골드만삭스가 강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은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동결보다는 베이비 스텝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번 파산 사태가 연준을 피벗시킬 조건에는 충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은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밤 공개되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변수가 되겠지만 시장도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67.9%까지 보고 있죠. 또 동결 가능성 32.1%로 그간 없던 선택지가 다시 부상을 했는데요. 보시면 또 빅스텝은 0%로 내려갔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월요일장이 하방 압력을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한편 빅스텝 공포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재부상했습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이 전망하는 최종 금리가 5에서 5.25%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점진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12월 기준금리로는 표에 있지도 않은 3.75에서 4%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재부상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으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했고요. 채권 금리는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물이 4.016%까지 내려왔고 10년물은 3.5%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안전자산이 있죠. 금값 함께 보시죠. 금값 보시면 2.6% 오름세를 보였고요. 반면 국제유가는 2%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또 안전자산 쏠림 현상 등은 모두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란 경고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시장이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금리 인하, 그리고 국채 수익률과 원자재 가격 하락,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언더퍼폼하는 증시 모두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의미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 현재 시장은 탐욕보다는 공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포도 그냥 공포가 아니라 아주 극한의 공포인데요.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를 보면 최근 급격히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정을 찾았던 시장이 언제 다시 돌변할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익률 차이도 있는데요. 보시면 아래로 향할수록 채권이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앞서 전해드렸던 경기 침체 경고를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염두에 둔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야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SVB 후폭풍에 장 초반 미끄러지더니 그대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3% 넘게, 영국의 뿌찌 그리고 프랑스의 깍구 지수 2%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특히 은행주 하락세가 강했는데요. SVB의 영국 법인을 단돈 1파운드에 인수한다고 밝힌 HSBC의 주가 함께 보시죠. 4% 넘게 하락했고 또 코메르츠뱅크도 9% 가까운 급락세 기록했습니다. 은행 섹터의 하락률이 이날 5.65%였는데 1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하락률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엇갈렸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가 2거래일 연속 1%대 하락률 기록하면서 28,000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중화권 증시 반대로 1% 넘는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달러와 가치 하락세가 중국 자산의 이익이 되고 전국 인민대표대회 폐막으로 향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대국민 연설을 가졌죠.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자신했습니다. 특히 납세자는 어떠한 손실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Today, thanks to the quick action of my administration over the past few days, Americans can have confidence that the banking system is safe. Your deposits will be there when you need them. All customers who had deposits in these banks can rest assured, rest assured they'll be protected and they'll have access to their money as of today. That includes small businesses across the country that bank there and need to make payroll, pay their bills, and stay open for business. No losses will be, and this is an important point, no losses will be borne by the taxpayers. Let me repeat that. No losses will be borne by the taxpayers. Instead, the money will come from the fees that banks pay into the Deposit Insurance Fund.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이 다른 은행들로까지 번지면서 제2의 SVB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불안은 조금 완화됐는데요. 제이 클레이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규제 당국이 개입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규제 당국이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예금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사태는 지역의 은행 시스템에 한정된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really the regional banking system at large, and I absolutely believe that the federal regulators were right to step in and say, we need to bring a halt to that. Whether it's the government making a statement in a time of stress or a company making a statement in the time of stress, that statement is always tested by the marketplace. And that's why I applaud the statements that came out, because they are, in effect, whatever it takes statements in terms of taking care of depositors. And, depositors, these are individuals, small businesses. Of course, there are some large businesses who are more sophisticated, but by and large, these are people who just want to know that their money in the bank is money good.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로 연준이 오는 3월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가 아닌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리차드 피셔 전 댈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멈추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SVB 사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y should be pausing the 25 basis point hike. So I agree with Mohamed Al-Arian. I do think they came up with a program that is responsible vis-a-vis the depositors. The equity owners, the bond owners will be wiped out. That's appropriate. And the one thing you can count on, Andrew, we're going to see a lot of criminal allegations with regard to the management of both banks. 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부터 SVB 관련 전문가 발언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내일도 전문가 인사이트 기대해 보시죠. 네, 다행히 블랙 먼데이는 없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한 당국의 지원책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도 진화에 나서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수별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중소형 은행들 사이에서는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우려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어제 주말 보내면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미국 장 그래도 상당히 잘 방어한 것 같습니다. 네. SVB 파산의 영향 그리고 네. 경제 지표를 주시하면서 관망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시장의 충격이 크지 않았던 건 당국의 지원책을 발표한 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제 오전 8시 전후 정도였는데요.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가 SVB 예금을 전액 보증해주겠다. 이 뉴스가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이 곧바로 반응을 했는데요. S&P, 나스닥, 다우존스 선물이 모두 1% 안팎에서 바로 상승을 했습니다. 가상자산도 진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 가격이 3,134만 원 정도 나타내면서 전날 대비 13% 올랐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와 금을 비롯한 안전자산으로 급하게 대피하고 있습니다. 2년물 미 국채 금리가 3거래일간 1%포인트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1987년 이후 최대 하락세를 보였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 심리가 그러니까 아직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도 그 중소형 은행들 주가 자체는 또 폭락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개장 직후 주가가 75% 가까이 폭락을 했고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 은행인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도 주가가 80% 넘게 빠지면서 한때 거래가 중단됐다가 재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은 좀 다르다 이렇게 봤는데요. 유동성도 다르고 영업 기반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들이 SVB와 시그니처 은행에 이어서 다음 파산 가능성이 높은 은행으로 퍼스트 리퍼블릭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도 나왔습니다. SVB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 은행은 부유한 고객들에게 그간 대규모로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 직격탄을 맞으면서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 일각에서는 은행 자체적으로 네. 어떤 그 대차대조표 운영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운영에 있어서 좀 방만했다, 해지다, 없었다. 자체적인 문제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일이 터지면은 또 요건 연준이 먹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탓에 이렇게 금융 쪽에서 먼저 부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의 초간격 긴축 의지가 이제 좀 꺾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면서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퍼스트 리퍼블릭도 말씀드린 네. 것처럼 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고금리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비난을 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단순해 빅스텝 전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 FOMC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확률 0%로 떨어지면서 아예 차트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8일만 해도 빅스텝 가능성이 78%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에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은행 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린 더 이상 연준이 3월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급격하게 키웠다 이런 분석 때문인데요. 미국 시중은행이 보유한 채권, 주식 등 자산에서 이 잠재 손실이 6천억 달러 규모인데 또 추가로 뱅크런 사태가 나오게 되면 자산을 대거 매각해야 하는 은행이 계속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뱅크런 우려 속에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는 결국은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 지표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보실까요? 바로 달콤한 후폭풍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으로 이거 가뜩이나 장도 안 좋은데 악재가 겹치는 게 아닌가 후폭풍이 참 두려운 하루였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후폭풍이 생각보다는 좀 달달합니다.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죠. 코스피 2,400선을 회복했습니다. 0.67% 상승해서 2,410.60포인트. 장 시작하고 2,4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우리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를 확산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했고 이에 따라서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장 내내 하락하다가 막판에 올랐습니다. 강보합으로 788.89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SVB 파산 이슈는 환율 급락을 야기했고 국내 시장에 외국인 자금 유입을 부추겼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22원 40전 급락해서 1,301원 8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환율 하락으로 유가증권 시장에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죠. 직전 이거래일 동안 1조 원 넘게 순매도했던 외국인, 이날 186억 원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우위 보여줬고요. 또 기관이 3,077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281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만이 1,47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줬고요. 반면에 개인은 888억 원, 기관이 601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10위권 내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84% 올라서 간신히 6만 전자를 턱걸이했고요. SK하이닉스 1.2% 올라 84,3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두 종목 모두 5거래일 만에 반등이었고요.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이 2.18%, 삼성 SDI가 0.14%로 2차 전지주 모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여전히 2차 전지주가 끌어주는 모습이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이 4.86% 올라 20만 3천 원, 에코프로가 17.18% 급등해서 36만 1,500원, 그리고 LNF가 0.64% 올라 23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 SM이 하이브와 카카오가 경쟁하며 과열됐던 인수전이 카카오가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가 되면서 주가 변동이 좀 컸습니다. 23.48% 급락해서 시총 9위로 4계단 내려왔고요. 이제 10위 펄어비스와 시가총액 규모 차이가 한 100억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순위권 변동 또 있겠습니다. 2달간 이어졌던 쩐의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SM과 카카오, 하이브 이 세 종목의 이날 주가 변동이 컸습니다. SM은 급락하면서 카카오와 하이브는 경영권 이슈가 사라지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호재성 뉴스와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는 그 기대가 무너졌을 경우에 한 번에 폭락하는 경향이 있죠. 경영권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SM은 본업만 봤을 때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고 투자하셔야겠는데요. 교보증권은 인수합병 이슈에 따른 단기간 주가 급등으로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을 고려해 투자 의견을 하향한다며 향후 카카오와의 시너지 및 SM 3.0의 진행으로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경우에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 공장이 대형 화재로 생산을 전면 중단하면서 어제 주가가 6% 가까이 빠졌습니다. 반사이익으로 금호타이어와 동아타이어, 넥센타이어 주가는 상승했죠. 오너리스크에 한국타이어 연간 생산량의 약 20%를 책임지는 대전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한국타이어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이 회사는 물론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로까지 피해가 확산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런데 KB증권에서는 한국타이어가 일단은 누적된 재고로 판매 유지가 가능하고 소실된 재고가 연간 판매의 한 0.4% 정도로 추정된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1분기 이내에 생산 차질이 정상화되면 판매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대신증권은 대전 공장 중에 1공장의 영향이 제한적이고 또 보험 보상이 가능하다면 주가를 만회하고 관련주의 반사이익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입니다. 전날 업종별로 봤을 때는 화학과 전기 제품, 조선, IT 서비스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잘 가는 주도주와 테마주의 특별한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의 오르내림은 있지만 여전히 2차 전지주가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챗GPT 같은 관련해서 AI 챗봇 관련주가 밀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슈처럼 큰 변동성이 있을 때는 새로운 테마주를 찾는 게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2차 전지와 AI에서 눈을 돌리고 싶다면 그래도 기대해 볼 건 앞으로 있을 외교적 이벤트들입니다. 지금 외교 이벤트 쭉 표를 보시면 이번 달 20일에 콥27 UN 기후변화 회의가 예정돼 있고 21일에 OECD 기후변화 그룹 글로벌 포럼이 개최됩니다. 그럼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 폐배터리 등 관련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일정들 참고하시고요. 더 넓혀보면 이제 4월 26일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크게 안보와 경제 두 분야로 나눠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텐데요.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반도체법으로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 그리고 원전 수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 국내 자동차 업계가 보조금 배제 악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또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법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더불어 원전주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가 순탄하게 장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은 적은 듯한데요. 국내 증시 개장 머니쇼와 함께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어제장에 있었던 공시들로 오늘장 관심 종목 예측해보는 공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필살기 5스타 허인남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이 예상보다 그래도 방어를 잘하는 모습이었는데 강세 업종 테마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어제 좀 큰 변동성을 보였고 전략 호강을 보였는데요. 최근 시장 주도하고 있는 2차 전지와 인공지능이 역시 회복력도 가장 강하게 보였습니다. 우선 2차 전지는 지난주 소재 부품, 리튬 관련주, 폐배터리 주도주가 좀 신고가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또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에 따른 지수 급락에 통반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 신고가 랠리 시작점인 정고점 부근까지 좀 기술적으로 가격 조정을 준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오전 코스닥 2% 넘게 급락했으나 또 미 정부가 빠르게 예금 보증 결정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지수 강하게 반등하면서 가장 먼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차량 생산에 필수적인 배터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과 이제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멘텀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대장주 에코프로가 17% 급등하면서 섹터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으로 연결되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도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시장 주도력을 유지했고 또 상승 추세에 관리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인 빙을 활용하는 일일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체 섹터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고 여기에 이제 16일 마이크로소프트의 GPT-4 공개 예정까지 더해지면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흐름입니다. 브리지텍, 마인즈랩, 솔트룩스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브리지텍은 장중 16% 급등하면서 최근 지수 영향 조정분을 모두 만회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 시장 전반을 흔드는 그 어떤 변수나 뉴스는 계속되지만 또 업종별, 섹터별 또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나왔던 공시들도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네, 크게 한 4가지의 공시가 좀 체크 필요한데요. 우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대전공장 화재로 공장 가동을 멈췄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이 공장을 포함해서 대전공장 전체 가동이 중단됐고 또 생산 재개일은 아직 미정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전공장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20%가량 차지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주요 완성차 업체로의 공급이 차질이 예상되고 또 이에 장중 한 7% 이상 좀 급락하는 모습도 이제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광명전기인데요. 포스코 건설과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자 사업과 관련해서 수배 전반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54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약 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규모가 아니라서 장중 주가 변동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딥노이드의 국채 가제 선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AI 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 사업 주간 기간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에 좀 시장에서 부각되며 시간 외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지수 조정 구간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도 긍정적이고 정고점 시세까지 오늘 오전에 돌파가 나오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J E&M인데요. 계열사인 CJ 올리브 네트워크와 300억, 6,700만 원 규모의 용역 거래 체결 공시가 있었습니다. 좀 이런 주요 공시 중에서 역시 그 딥노이드 공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박스권 하단인 2,400에서 2,380선까지 좀 박스권 하단에서 진정되면서 좀 인공지능 전반적으로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말씀드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벤트까지 추가 주도력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오전 전반적인 인공지능 섹터의 좀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이슈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려했던 블랙 먼데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한 당국의 지원책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진화에 나서면서 뉴욕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다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만 중소형 은행들 사이에선 제2의 SVB 파산 우려가 여전합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이 재발 방지를 가장 먼저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풀었던 금융 규제를 다시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아울러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고 안심해도 된다며 특히 납세자들에게 어떤 손실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 역시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한편 미 연준 이사회는 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은행 감독과 규제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습니다. 이 같은 당국의 조치 덕분에 시장은 충격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중소은행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뱅크에 이어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다음 타자로 비슷한 행보를 보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지목했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은 월요일장 60% 넘게 빠졌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오프 역시 50% 가까이 급락하며 한때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SVB가 실리콘밸리는 기술기업에 특화된 전문은행이란 점에서 이번 사태는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탓에 은행 파산 사태가 빚어진 만큼 이번 사태가 연준의 긴축 의지를 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데니얼 이바스킨 수석 투자 책임자는 3월 FOMC 금리 동결을 예상했고 골드만삭스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며 결을 같이 했습니다. 시미 페드워치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만 해도 80%에 육박했던 연준의 3월 빅스텝 확률은 현재 0%로 아예 사라졌는데요. 곧 발표될 미국의 2월 CPI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주요 외신도 함께 보시죠. 파이낸셜 타임즈 역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주목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파산 이후 은행들이 예금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 수신금리를 더 높여야 하는 압력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는데요. 조달 비용 상승과 함께 대출 확대도 꺼리게 되면서 은행권 순이자 순이익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과거 80년대 연준은 콘티넨탈 일리노이 은행 파산에 따라 이 긴축을 중단하고 6개월간 금리를 0.5%포인트 내렸는데 신문은 이번 사태의 경우 연준이 금리를 당분간 동결하거나 0.2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이터 통신은 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이 당국의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당국이 예금 전액 보호를 결정하면서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고 있지만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구제금융에 가깝고 이에 따른 비용은 모두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당국의 문제 해결 방식이 장기적으로 위험 회피의 중요성을 떨어뜨려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모든 예금의 안전성이 무조건 보장된다면 은행 존재 의미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경제 이벤트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시각 8시 33분 지나갑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고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예. 네. 지금은 그야말로 다이나믹합니다. 어제 장중 흐름이나 미국 장을 보시던 또 그렇고 유럽은 또 3%대 하락이잖아요. 네. 증시가 그런 상황인데 한번 이런 상황 한번 상정해 보시죠. 어떤 정민혜 상황이요? 무슨 동창회 모임이 되었건 그 어떤 커뮤니티라도 좋습니다. 네. 운동 끝나고 이제 동호회들끼리가 되었건 밤새도록 파티를 했어요. 예. 그것도 아주 비싼 음식과 술을 갖다가 부어라 마시라 했어요. 네네. 동이터. 네. 근데 이거 누가 계산할지는 정하지 않고 지금 놀았던 거예요. 누군가 하겠거니 하고. 예. 이제 계산서가 날라오는 네네. 거죠. 다른 비유를 들자면은 진짜 이 가마솥에 펄펄 끓는 뭔가가 들어있는데 네. 이걸 갖다가 10분 간격으로 장작을 막 3개씩 넣었어요. 75bp. 예. 그렇게 했더니만 이제 달궈진 거죠. 네네. 이거 저거 아무래도 일 나겠는데 저거 뚜껑 열리겠는데 네네. 한번 쏟아지겠는데 예, 싶은 예. 상황인데 지금 이따 그런 상황이라는 이제 거예요? 그 상황이 온 거죠. 그랬더니 이미 얼마 전부터 장작 3개 넣던 걸 2개 넣고 네. 이제는 하나만 넣을 거야 했던데 어제 밤 사이에 네. 골드만이 또 앞장을 섰죠. 장작 안 넣게. 장작 안 넣을 거야. 네. 장작 안 넣을 거야 했더니만 노무라는 그 뒤이어서 조금 아차 늦었다 싶었는지 장작 이미 다 저 안에 불구덩이 있는데 다 뺄 거야. 금리 인하까지 갈 거야. 예. 놀랍습니다. 그냥 지방은행 한두 군데 이렇게 터졌는데 물론 그 엄청난 그 전염 효과와 뱅크런이 가져올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지만 좀 전에 국제금융센터 리포트 보고에 나왔잖아요. 로이터가. 네네. 꼭 이럴 때는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그러면 결국에는 수석님 보시기에는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 저는 오늘 만약에 CPI가 네. 밤에 나오는 미국 CPI가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치보다 턱없이 낮은, 즉 물가가 확 낮아진 것처럼 안정된 것처럼 나온다면 저는 그 지표 자체도 못 믿겠다는 못 믿을 거잖아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상합니다.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연준이 뭔가 지금 긴축을 조금 더 느슨하게 뭐 할 수 있는 그렇게 여건을 하라는 마련해 연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라는 시장 내지는 여러 가지 주변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고 예. 저는 아마 2023년 3월 FMC는 아마 역사적인 FMC가 될 것 같아요.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네.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러게요. 네. 그럼 저희 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 방향성이 비슷했는데요. 일단 출발은 하락 출발을 했지만 장중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계속해서 장중에는 이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하락과 상승을 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결국 이제 나스닥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했지만 뭐 약보합 정도에서 마감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시총 상위 기업들 대부분이 올랐는데요. 지금 앞서 서영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금리 동결론 또는 뭐 금리 인하론 이런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좀 오르는 모습이 분명히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중소형 은행 관련돼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셀 지수, 이제 중소형주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코스닥 같은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쪽 지수는 좀 변동폭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으로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개별 기업단에서 보시면은 어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기업이 그 시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네. 미국의 그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화이자가 56조 원에 인수한다 이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머크하고 경쟁을 했었는데 가격이 좀 안 맞았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화이자에게 넘어가면서 시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뭐 장중 18% 이상 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하고 그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전기 밴 독점 공급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재계약이 약간 안 되거나 하는 논의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3%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지수도 변동폭이 심했었고요. 개별 기업들 간의 뭐 호재 또는 악재에 따라서 어떤 개별 종목들의 등락폭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대표님 보시기에 이 뭡니까 지금 이 실리콘밸리 뱅크 이후에 또 이슈가 됐던 시그니처 뱅크 같은 거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가상화폐에 좀 특화된 은행이나 네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실버게이트 얘기도 있었고 네네. 이런 네네. 와중에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아주 급등세를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논리로 보이세요? 일단 뭐 그동안의 그 가상화폐가 대부분 일종의 위험자산처럼 이제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 가상자산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올라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그냥 볼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연준이 이제 고강도 긴축을 다시 네네.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또 가상자산 쪽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환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결국 우리나라 주식도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주식이 다른 자산들에 비해 위험 자산으로 일단은 평가가 되기 때문에 뭐 금리가 좀 내려가거나 뭐 동결 네네.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나와도 그러게요. 계속해서 나스닥도 올라갔었고 우리나라 지수 올라갔었고 가상자산 뭐 이런 것도 예, 올라갔었기 예.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 저는 그냥 움직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혹시 그런 심리는 없을까요? 어떤 심리요? 은행도 못 믿겠고 예. 잘못하면 돈 맡겨놨다가 찾지도 못하는 상황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게 돈이란 것도 이게 진짜 돈인가 싶기도 하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예, 예. 그럴 바에야 차라리 막 가상자산 쪽으로. 그러다 그냥 네네. 묻어둘까 싶은 생각도 그런 심리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도 있겠네, 예. 그죠? 네, 가상자산의 어떤 가치를 저 개인적으로도 아직까지도 어떻게 매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뭐 사실 예전 같은 경우 아주 오래전이죠. 뭐 금이나 은 이런 것도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가치를 매길 수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면서 예. 똑같은 뭐 논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하, 그렇게 아하. 따지고 보면은 사실 뭐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요새 돈의 가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은행도 진짜 못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도 뭐 그런 쪽이 어떻게 하나의 이제 대안 투자가 계속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네. 가상화폐가 결국 제도권 안쪽으로 들어오긴 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투자 자산으로 들어올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성숙한 좀 시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소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최근에 2년물 국채 수익이 간밤에 아유, 예. 예,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 낙폭은 엄청나죠. 예. 그 거의 뭐 블랙먼데이 87년도 블랙먼데이 이후로 이렇게 급격하게 2년물 국채 예. 수익률이. 예. 그러다가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국채 가격, 국채 금리 떨어진다, 금 가격 올라간다, 뭐 이런 등등을 보면은 뭐 안전자산을 갖다가 선호하는 건 있는데 그 와중에 주식에 대한 미련도 못 버리고 어제 우리 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또 급반등이 나왔죠? 일단 아시아 증시가 열리기 그 직전에 예. 특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 쪽에서 불이 지금 났는데 네. 자그마한 불이 쪽에- 났는데 미국 쪽에 불이 났는데 네네네 급하게 일단 덮어줬던 거죠. 그래서 옆에까지 번질 뻔했는데 일단 피해가 안 오는 게 좀 심리적으로 안정되면서 좀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빠지지 않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쪽 정부 당국에서 좀 빨리 움직여주고 뭔가 조치를 취해줬던 그러니까 액션을 취해줬던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아시아 증시에는 좀 좋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빠른 진화가 적절했다. 네네. 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일단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1% 이상 예. 지수는 빠졌는데 대부분 대만이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플러스권에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아마 일본의 대부분 은행들도 저 실리콘밸리 뱅크하고 별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 돈들이 딱히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 국채 많이 샀을 거예요. 이런저런. 뭐 채권이나 뭐, 예, 부동산 투자 쪽이나 예. 그 아닌 말로 유럽은 뭐 온전하겠습니까? 이 와중에 예. 그죠? 그러다 보니 뭐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뭔가 지금 시한폭탄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 지금 뭐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그냥 미국 괜찮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자꾸 어제 이효석 이사하고 얘기하던 중에 드렸던 말씀 이거 진짜 이 태풍 올 때는 바다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 또 방송 끝나고도 따로 사담 나누셨잖아요. 그랬죠. 예,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어제 정민 씨 옆에 계실 때 했던 말인데. 네,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 또 어제 뭐 시장이 또 생각보다 괜찮았잖아요, 국내 증시. 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 다시 매수해주는 모습이었고 또 외국인 뭐 크게 산 건 아닙니다만 다시 또 매수 전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지금 뭐 기관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절대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어제 뭐 외국인들이 좀 샀다라고는 하지만 어제 환율 저도 좀 약간 놀랐는데 굉장히 많이 네네. 떨어졌거든요. 근데도 외국인이 179억 정도? 그러니까 저 정도밖에 안 산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샀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제 그나마 지수가 좀 선방했던 것들은 기관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건데 이 물량들은 제가 볼 때 계속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물량이에요. 기관 그래서 쪽은 특히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이 물량이 크게 뭐 의미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수급적으로 어제 의미 있던 수급은 코스닥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 지금 종목 있다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지수 변동 관계없이 어제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인가 저는 이제 싶긴 한데 결국 개별 종목에서 지수 올려주는 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어제도 그 두 종목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네네. 그래서 코스닥에 사실은 그 매수는 뭐 순매수로 집계는 됐지만 아마 특정 종목 섹터로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나름 의미 있는 수급은 코스닥 2차전지 섹터에 특히 에코프로, BM, 뭐 SM도 많이 네네네. 사고.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갔다. 그래서 사실 최근 수급만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약간의 좀 특징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저희 또 전화 연결해서 좀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어제 국내 증시 생각보다 괜찮았고 또 간밤 뉴욕 증시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장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뭐 전일을 말씀드린 이제 전약 후중 정도로 마감되었지만 네네. 금일은 이제 추가 반등세가 빨라지진 않고 장중 등락을 거듭하면서 호조세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긴급 대책에도 중소형 은행주들까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내일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매 판매 지수 등 인플레이션 지표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장중 등락을 거듭하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듯합니다. 네, 대표님 저희들 뭐 방금도 이렇게 뭐 얘기는 나눴습니다만 이 꺾이나 싶었던 2차 전지 관련주 상승세가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표님 견해하고 또 오늘 또 어떤 종목 이렇게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말씀 주시죠. 네, 뭐 아무래도 2차 전지의 강세가 저도 놀라울 정도로 무섭습니다. 뭐 인터배터리 전시회나 이번 주 유럽의 원자재법 초안 발표를 앞두고 2차 전지와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재법 초안이 이제 발표되고 나면 약간의 차익 실현도 생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주도 대형주는 좀 부재한 상태여서 정책 발표 등으로 인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지속될 듯한데요. 첫 번째로 관심들 종목은 이제 풍력 관련주 중에 CS 윈드나 태용입니다. 원유 가격 인상과 3월에 유럽의 원자재법 초안 발표 예정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관심을 좀 받을 수 있고요. 풍력 터빈 세계 1위 업체인 베스타스가 1월부터 해서 대규모 투자를 또 한다는 소식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여겨볼 업종은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요. 유일 로보틱스와 SP 시스템즈입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도 AI와 함께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업종입니다만 대기업들이 일제히 로봇 산업에 투자를 늘리거나 M&A를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정부도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AI와 연관성을 확장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태여서 관련 테마 내에서 아직 움직임이 좀 덜했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은 보니까 양시장이 일단 좀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전일 시장 회복세를 좀 보인 부분이 초반에는 약간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완전한 회복을 하기에는 주중 확인해야 될 경제 지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 강세나 초반에 장중에 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유동성이 좀 부족한 분들은 전일 말씀드린 대로 약세에서 진입해서 일부 수익인 종목을 다시 현금화하셔서 장중 약세나 경제 지표 확인 후에 진입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 여전히 시장은 금리 인하나 동결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박스권이지만 하락으로 좀 보시지 않고 하락 시에 접근하시는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7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0.5% 하락 출발 예상되죠. 현재 예상 체결지수 2,398포인트고요. 코스닥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8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3% 떨어질 걸로 보이죠. 지금 호가에서는 59,800원, 재차 6만 원 선을 하회할 걸로 보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7%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55만 9천 원이죠. SK하이닉스가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7만 원이고요. 삼성 SDI는 0.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73만 9천 원. LG화학이 0.5% 떨어질 걸로 보이죠. 예상 체결가 71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호가에서는 20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0.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7만 9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쪽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SM인데 에코프로비엠 오늘 0.4% 지금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20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도 이미 5% 가까이 반등을 나타냈었죠. 셀트린 헬스케어가 0.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1,700원. 에코프로 0.2%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36만 2,500원이고요. LNF는 2.3%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23만 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HLB가 1.4% 하락 예상되고요. SM입니다. 지금 일단 카카오 엔터 쪽에서 이제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죠. 이런 이슈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지금 SM 같은 경우는 주가 오늘장 지금 호가에서는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1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 게임즈가 2% 약세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펄어비스가 0.7% 빠질 걸로 보이네요. JYP 엔터테인먼트 1.2%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 72,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10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이야기 좀 이어가 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가 보니까 좀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글쎄요. 또 이게 뭐 호가하고 예. 또 시초가도 장중 흐름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예상 체결 지수 보고 네네. 뭐 장이 어떻겠거니 이렇게 그러게요. 짐작하는 거는 이제 뭐 포기했고요. 네. 저기 그거 합니다. 저 뭡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제 여기서 2,500원 좀 멀어진 양상인데 이제 아래쪽에 이제 지지력이 얼마나 탄탄한가를 갖다가 계속 확인하는 과정 아닐까 싶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지선이라고 하면 2,400선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400 2,400 근방에 2,370 요런 데를 갖다 이제 지켜주느냐 하는 예. 부분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디 뭐 종목하시는 분들은 요새 지수 안 보신 지가 좀 되시더라고요. 계속 종목 장세니까. 그러니까. 그럼 종목 얘기해 볼게요. 어제 눈에 띄었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뭐 어제 단연 눈에 띄었던 거는 카카오랑 하이브가 일단 가장 눈에 그렇죠. 띄었던 것 예. 같습니다. 일단 그 SM 관련돼서 그 지난주 금요일일 겁니다. 금요일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이제 두 개의 기업이 이제 협상이 들어갔는데 일요일 오전에 이제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에 협력하는 방안만 제시가 됐던 거고요. 카카오가 이제 경영권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서 양사 모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출혈이 좀 심했습니다. 네. 소위 말하면 쩐의 전쟁이라고 해서 자금 유출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딱 이제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기업 모두 다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SM이 시초가가 대략 한 13만 5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종가가 그 밑으로 더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제 떨어진 모습이어서 어제 이 세 개 종목이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네요.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카카오 측의 입장과 하이브 측의 입장. 네, 맞습니다. 저게 이제 각각 이제 회사에서 언론부들 통해 가지고 네네. 이제 뿌린 내용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되면 카카오엔터가 또 조금 상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 카카오 그 엔터는 저도 이제 뭐 풍문을 들은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요. SM 인수와는 사실 관계없이 상장한다는 얘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면 가능성이 더 결국에는 높아진다고 네네네. 하던데요. 그래서 결국 상장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SM은 어떻게 보면 인수를 하면서 네. 그 상장 속도가 더 붙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상장시켜서 공모 자금을 또 모으겠죠. 그리고 그 자금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엔터 사업을 좀 키우기 위해서 아마 노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마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하고 지금 SM 아마 다 같이 성장하는 모습들은 분명히 나올 거고 아마 이들 기업들의 가치가 향후 5년, 10년 지나면 더 높아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엔터주들 매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이쪽 산업이 상당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고 또 수익성도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컸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들과 함께 주가도 좀 더 탄력성을 가져보길 기대를 해봅니다. 좀 다소 좀 소모적이었어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가격도 기억나는데 그때 우리 방송 중에 네네. 14만 7천 원으로 마감했던 날 네. 이제 SM 얘기하면서 이제 카카오에서 15만 원 공개 15만 원 매수하겠다. 공개 매수한다 해서 정민앵커가 3천 원은 무조건 보장되네 하면서 사고 싶어 했단 말이죠. 결국 사지는 않았지만 방송해야죠. 이런 거는 진짜 이제 그걸 이젠 또 빠져나올 걸 또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 지난주 아마 같은 날일 겁니다. 화요일이었는데 네네. 그날 이제 공개매수 그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분명히 그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15만 원 위에 그러니까 공개 매수가 15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그 위에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 분명히 매도 고려를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끝나는 스토리로 간다 그러면 역시나 매도는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는 매도를 고려한다, 매도를 해야 된다 꽉 단정으로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다 달라요. 만약에도 뭐 6만 원, 8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도 매도하면 차익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은 없지만 문제가 이제 뭐 12만 원대, 13만 원대, 14만 원대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매도였던 기회를 한 차례 놓친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네. 그분들은 최대한 공개 매수에 참여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일단은 카카오가 시장에 발행되어 있는 SM 주식 대략 35%를 공개 매수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개 매수에 최대한 참여해가지고 아마 안분 비례될 거예요.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그래서 네네. 다 매수가 안 되겠지만 최대한 매수해서 뭐 15만 원대 나름대로 어떤 단기적 고점 부근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을 잡으면 될 것 같고 정 만약에 안 될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아마 지금보다 더 내려올 겁니다. 훨씬 더. 그러면은 그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춰두시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전략이 지금 SM을 투자하는 전략 차원에서는 낫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4.8% 올랐고 외국인들도 엄청 사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 어디까지 갈지 이 변동이 언제까지 네.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에코프로 그다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진짜 계속해서 지수 관계없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들 종목들 흐름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 종목을 지금 사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2차 전지주를 사겠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LNF가 올라간 만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올라간 만큼 후발주에서 같이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면은 차라리 LNF, 뭐 SKC, 뭐 첨보와 같이 아직 덜 간 또는 못 간 2차 전지 소재주를 사면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의 시장 가치가 많이 올라간 만큼 분명히 2위, 3위 업체들도 같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들 기업들의 가치가 얼마까지 가는지 잘 보시고 비교 선상에서 아직 못 간 기업들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런 차원에서 LNF는 오히려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요 IPO 종목들도 조금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또 3월 접어드니까 아주 뭐 출렁거립니다. 네, 맞습니다. 2월에는 뭐 어지간하면 따상따상하더니. 맞아요. 네, 뭐 1월, 2월까지 그런 분위기들은 아니지만 일단 3월에 상장했던 기업이 자람 테크놀로지, 금양 그린파워 일단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들 보니까 자람 테크놀로지는 공모가가 22,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모가에 사신 분들은 고점이 57,2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36,650원이었으니까 일단은 여전히 수익권에 있어요. 그래서 공모주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도하셔도 충분히 이익은 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금양 그린파워도 3월 13일 날 어제 상장을 했는데 네. 공모가는 10,000원이었고 고점이 19,57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하고 주가는 더 강하게 가지는 못했는데 일단 공모가 대비했을 때는 분명히 플러스권에 있는 가격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월달, 3월달 공모주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모주 참여는 상당히 유효한 그런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3월 달에 상장 예정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한화 리츠가 지금 보니까 공모가는 대략 한 5,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상장을 하는데 예상 시총이 3,500억입니다. 그다음에 LB 인베스트먼트가 공모가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4,400원에서 5,100원 정도이고요. 예상 시총이 대략 한 1,000억에서 1,180억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아 이노베이션이 공모가 16,000원에서 21,000원까지인데 예상 시총이 3,520억에서 4,620억입니다. 제가 지금 시총을 말씀드렸는데 시총이 대부분 다 5,000억 미만의 중소형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도 아마 공모주 참여하시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모주보다는 시장가가 훨씬 더 높게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주 많이 받지는 아마 못할 겁니다. 경쟁이 네네. 너무 심해가지고 뭐 한 주, 두 주 뭐 이렇게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참여해보면 나름의 쏠쏠한 재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여하시면 뭐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매주 기업 탐방 다녀오시니까 저희가 종목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개장하고 나서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왜 2차 전지 관련해서 파생되는 그런 섹터들 많잖아요. 뭐 전고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폐배터리 이런 쪽이 지금 순환매로 좀 빠르게 좀 돌아가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좋은 건가요? 지금 여튼 뭐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네. 폐배터리는 약간 얘기는 달라요. 뭐 네. 수익이 나오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부 아닌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말씀드리고 또 리튬 같은 경우도 결국 다 재료 관점에 매매로만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기업들 밸류에이션으로는 지금 절대 계산이 안 됩니다. 물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다 좋긴 네. 한데요.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까지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네. 때문에 약간의 주의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3월 1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 일단 미 금융당국이 빠르게 진화에 나서면서 그 여파는 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미 연준이 이제 빅스텝을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동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좀 기대를 맞추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일단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연준의 또 스탠스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어제 국내 증시는 전약 후강이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출발 자체에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가 0.8% 빠지네요. 2,490포인트.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는 견조합니다. 지금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보합권이죠. 789포인트입니다. 역시 호가와는 또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견조하게 보합권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은 줄줄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1% 하락하면서 59,4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5% 떨어집니다. 56만 원이죠. SK하이닉스가 2% 약세입니다. 82,4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떨어지네요. 77만 3천 원이고요. LG화학도 1.2% 떨어집니다. 70만 9천 원이죠. 삼성 SDI가 1.3% 하락하면서 지금 72만 7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떨어집니다. 현대차 지금 약보합권이죠. 17만 5,700원. 네이버가 1% 가까이 떨어집니다. 20만 500원. 기아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7만 8,700원이네요. 다만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양봉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에코프로비움 강하네요. 오늘도 올라갑니다. 지금 3.4% 상승합니다. 어제도 4.8% 올랐고 지금도 3.6%, 3.9%까지 또 올라가네요. 21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와,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지금 7% 강세입니다. 38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0.9% 떨어지고요. LNF 0.6% 하락으로 23만 4,500원. HLB 0.9% 하락 35,250원이네요. 에코프로비움이 지난해 12월달 주가가 99,000원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주가가 뭐 이미 2배 이상 뛰어오른 상황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뭐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라고 되어 있는데 연일 주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떨어지면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좀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SM이 오늘 지금 강보합권입니다. 11만 3,300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0.8% 하락이고요. 셀트리온지약 0.9% 떨어집니다. 펄어비스가 1% 약세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강보합권으로 7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56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244억 원, 기관은 33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전개전자에서 물량 내놓고 있고요. 그밖에 뭐 기계, 철강, 금속, 금융, 운수창고 모두 지금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는 전기전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702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585억 원, 기관은 11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자,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지금 3원 70전 하락한 1,298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일단은 3월달 FOMC에서 지금 연준이 긴축 행보를 고강도로 이어가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좀 있나 보네요. 예. 아 근데 지금 진짜 시장 이거 하다못해 저 뭡니까 해설자 입장에서 해설이 돼줘야 되거든요. 네, 쉽지 않죠. 해설이 안 돼요. 예. 해설이 안 되는 게 논리로 이해가 되는 시장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까지 지금 모든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 채권 시장에도 국채 선물이 이게 무슨 뭐 160틱 급등 엄청난 거예요. 이거 저 트레이딩하는 저 딜러들 입장에서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그냥.
변동성이 하루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난 거고 또 해설이 안 된다는 이유가 아니 환율이 이렇게 두두둑 떨어지는데 그러게. 우리 맨날 했잖아요. 예. 환율만 좀 원화만 강세 가주면 뭐 우리 금방 2,500, 2,600 갈 것처럼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시장은. 그렇지도 않아요. 예, 뭐 수급 보더라도 외국인 지금 보니까 선물에서도 엄청 또 팔고 있는 모습이.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현 선물 다 팔고 네. 다 팔고 있네. 초기 지금 이제 몇 분 됐다고 4,300개 넘는 선물이라면은 예. 예, 지금 뭐 진짜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른 그런 장이 됐습니다. 촉감으로 보셨을 때 어때요? 촉감으로 봤을 때 예. 두 개 다 이렇게 70이라는 레벨이 보이는데 2,300 코스피 2,370이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좀 의미가 있고요. 네. 거기가 지지된다면은 뭐 아직까지 그래도 조정 차원에서 버텨볼 만한 시장이다 하는 희망은 있겠는데 환율은 또 1,270원이 눈에 들어오고 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양쪽 다 뭐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들 보니까 아까 또 이재모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기관 어제 좀 사는 거 의미 두고 싶지 않다고. 기관은 근데 예전부터 그랬어요. 늘 사고 그랬죠. 팔고. 사고 팔고 네. 하는 거고 현 선물 엮어서 하고 하다 네. 보니까 또 오늘은 또 뭐 팔아요. 어렵습니다. 야, 이 와중에 에코 뭐 프로가 됐건 프로 BM이 됐건 한 주라도 없으면 정말 이거 소외감 너무 대단하겠네요. 소외되죠. 지금 에코프로가 뭐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으니까요. 예. 그러네요. 참. 종목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없겠네요. 예. 예. 사실 기업 탐방 다녀오시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단기로 매매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뭐 직접적으로 회사를 가고 하는 것들은 사업의 향후 전망이라든지 예. 회사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투자 가치가 있냐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당연히 어떤 모멘텀 이슈 이걸 쫓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 회사가 내가 좀 투자 가치가 있나 한번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제 제가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네. 보시는 분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업 다녀오셨어요? 일단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업은 한국캐피탈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한국캐피탈이 여신 전문 기업입니다. 모처럼 금융 쪽으로 다녀오셨네. 네네. 할부 예. 이제 금융, 뭐 시설 대여 이런 예. 것을 하는 업체이고요. 최대 주주가 군인공제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까지 포함했을 때 80.5%를 대부분 다 군인공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유통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수익성만큼 상당히 좋은 기업이니까 한 번씩 주가도 좀 안정적일 수 보시면 좋을 있겠네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뭐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좋게 표현하면 안정적인데요. 또 잘안 변동이 움직여요. 적다 보니까 또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살짝 답답하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기업들이 방향성만 잘 위로 잡으면은 또 그대로 쭉 올라가니까 한번 사업 내용과 함께 잘 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여신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은행처럼 뭐 적금, 예금 이런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신 기능이 없는 거고요. 말 그대로 자금을 대여만 해줍니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대여해 주는데 이거를 통상 이 업계에서는 영업 자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회사채나 뭐 신용보증기금 대출, 장기 CP, 뭐 신디케이트론 이런 쪽에서 자금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대여해주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고 예대 마진의 차이를 따라 예대 마진 차이에 따라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수익성의 구조는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 구조는 은행이랑 비슷하다. 하지만 수신 기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A0 등급인데요. 조만간 A 플러스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들이냐면은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고 낮은 금리를 조달을 하게 되면은 동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신규 성장 동력인데 오토금융,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 쪽입니다. 지금은 중고차 매매 단지를 중심으로 영업망이 구축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취급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다들 느끼시겠지만 차량 한 대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할부 금융 시장도 올라갑니다. 매년 2에서 3% 정도 안정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동사 입장에서는 결국 할부 금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수익 실적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은 2,800억, 영업이익은 840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타겟 PBR을 0.7배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적정 주가가 대략 1,000원인데요. 네. 이 기업이 뭐 은행같이 좀 더
고배를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 앞서가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100원 할인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대략 한 900원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소개해드린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또 자세한 리포트는 크존 앱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또 기업 탐방 다녀오셨던 곳들 중에서 뭐 마인즈랩도 있고 뭐 여러 기업들이 있으니까 뭔가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첨언해 주실 내용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제가 그 시초가부터 관심 있게 본 예. 게 뭐냐면 제놀루션입니다. 제가 제놀루션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고 소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꿀벌 치료제. 꿀벌도 치료를 하느냐. 아니면 꿀벌을 치료하느냐. 네네. 꿀벌을 치료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예. 양봉산업자들을 맞습니다. 위해서. 네네네. 그게 이제 어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네. 3월 달에 그 임상이 제가 종료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임상 결과를 수령을 했고요. 지금 임상 결과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품목 허가, 그러니까 제품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하는 왜 이렇게 겁니다. 급등해요? 그래서 어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공시가 나와서? 네, 장 끝나고 이미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아마 그 기대감들 때문에 제놀루션이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동사가 말한 대로 품목 허가 받은 다음에 제품이 얼마나 팔리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아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지금 꿀벌들이 폐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해외로 수출을 좀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 첫 꿀벌 치료제라면서요. 일단은 거의 하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하는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동사가 거의 독점이거나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오죽하면 그게 이제 소장님께서 그때 벌한테 뭐 약을 먹여요? 뭐 약을 먹인다기보다 약간 이렇게 뿌려가지고 예, 묻힌 형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사람한테도 약을 뭐 먹인다든지 투약해가지고 살리듯이 예. 꿀벌 좀 살려주는 형태 요거인 것 살려주는 같습니다. 형태? 네. 그래요. 아니, 아유, 자, 지금 6,500개가 넘어갑니다. 외국인 파는. 지선물 순매도가 6,500개가 넘어가는데 잠시 지금 옵션은 어떡하나 싶었더니 아니 콜 팔고 풋을 엄청 사요. 그러네요. 외국인. 아주 지금 외국인들은 오늘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방향을.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외국인들이 지수 선물에서 이렇게 6,000개 넘게 파는 거. 이렇게 콜을 팔고 풋을 산다라는 거를. 이렇게 되면은 지수선물 이렇게 팔아 제끼면은 기관에 이걸 갖다가 이제 선물 매수하는 데가 개인하고 외국 기관인데 기관에서는 이걸 갖다가 선물 매수를 했으면 당연히 해치 차원에서 또 현물을 네. 현물에서 되는데. 팔아야 되는 거예요. 선물 샀으니까. 예, 선물을 사면. 이게 이제 매물 부담으로 나오는 거죠. 매물 부담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지수나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외국인들의 현물에서의 순매수, 순매도 금액보다도 이 선물, 그렇죠. 선물이 더 크더라고요. 예, 예.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옵션 쪽도 아예 그렇게 이 풋 와중에 쪽으로. 풋을 사고 예. 콜옵션을 판다 이런 얘기는 외국인은 지금 방향을 갖다가 지금 아예 하방으로 본다는 의미 같아요. 그리고 환율도 지금 오히려 원래 같으면 한 4원 정도 전일 대비 하락이 이제 NDF 시세였는데 개장 초에만 개장가만 그렇게 반영하고 지금 이제 1,303원 오히려 전일 대비 1원 정도 상승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10시 반쯤에 중국장이 열려가지고 네. 어제 중국장이 많이 도와줬잖아요. 예. 중국이 생각보다 잘 버티네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장 개장할 때 반전이 없다면은 오늘은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쉽지 않은 장이고 그리고 뭐 이 와중에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SBS 비즈 화요일 날 이재모 대표 나올 때 뭐라도 언급되면은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자. 그렇죠. 뭐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예. 벌이 저렇게 일을 낼 줄이야. 그렇죠. 꿀벌 치료제. 꿀벌 예. 치료제가 일을 낼 줄이야. 아니 오늘 오르는 테마, 오르는 네. 섹터가 없는데 그 와중에. 지금 보니까 제놀루션이 급등을 하면서 이게 또 관련 종목들로 지금 약간 온기가 조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 섹터만 딱 네네네. 올라가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 일단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련주는 앞서 앵커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예. 제놀루션만 개발을 했기 예.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다 테마성으로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제가 분명히 제놀루션도 앞서 말씀드린 게 예, 뭐냐면은 품목 허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제품화가 된 거 아니에요.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팔려야 되고 기업은 그게 매출과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꼭 유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왜 메타버스랑 신재생 쪽도 좀 받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사실 이게 오를 때 따라가기는 부담스럽고 사실 좀 소외되거나 좀 떨어졌을 때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다가 또 나중에 또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메타버스 신재생 좀 말씀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이 빠지는데 네. 이럴 때 대부분 기업들 주가가 빠집니다. 맞아요. 저는 이럴 때 사실은 가격 매력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도 좋고요. 뭐 신재생,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 풍력, 뭐 수소까지 같이 보셔도 좋은데 이들 기업들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다? 그러면 이 빠질 때 매수 기회로 잡으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시장은 자금이 돌고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 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미리 우리가 선점한다는 개념으로 이들 기업들을 사셔라 말씀드렸던 거고요. 테마가 오기 전에 이슈들은 오기 전에 분명히 어떤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거래량일 수 있고 또는 예정된 뭐 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일정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지금 유럽 쪽 핵심 원자재법, 미국 쪽 IRA 법안 세부 시행 나오는데 여기에 태양광, 풍력, 수소 관련된 보조금 이슈도 분명히 있는데 시장은 지금 폐배터리, 2차 전지 이런 쪽에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쪽도 주목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새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온통 하자투성이면은 정말 속상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예 입주 전에 꼼꼼히 점검한 뒤에 고치고 들어가는 게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정광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 중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우선 바닥 수평이 맞는지, 도배 등 마감이 깔끔하게 돼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바닥이 들떠 있다고 표시된 곳인데요. 한번 두드려 보면 옆바닥과 달리 안이 비어 있는 소리가 납니다. 벽지 역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음매가 꼭 맞물리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물이 잘 빠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계속 고여 있다면 타일 경사에 문제가 있는 건데 물때가 끼고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문이나 창문을 닫을 때 흔들림이 없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겠죠. 밖에서 그 현관문 닫을 때 공기 압 때문에 문에서 녹화하는 소리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자들은 추가금 없이 보수해달라고 건설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민 스스로 챙겨야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자들을 딱히 꼼꼼하게 찾아서 보수를 진행하지는 않고요. 단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도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입주 후에도 도배, 장판 등 마감재는 2년까지, 단열재, 창호 등은 3년까지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인입니다. 네, 입주 전에 점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또 어디까지 수리받을 수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새 아파트 입주 전 점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건설사는 입주하기 45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이틀 이상 사전 방문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말을 끼고 금토일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지적된 하자는 입주 전까지 고쳐줘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세대당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네, 지금 정 기자 취재하신 내용 보면서 기가 찹니다. 기가 찰 뿐더러 제 바로 직계 여동생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5월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62, 즉 62군데 하자 신고했다는 네, 거예요. 많이 나오죠. 근데 입주 전에 발견하면 다행이죠. 예. 근데 입주하고 나서 하자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것도 이제 보수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까지 보증이 되고 예. 지분 같은 건 5년까지도 되는데요. 다만 이사업체나 입주민이 도배를 망가뜨리는 등 건설사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문제는 이게 누구 책임인지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인데요. 어지간하면 건설사가 보수를 해주지만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입주한 뒤에 집을 고치려면 다른 번거로운 부분들도 많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도배를 다시 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냄새랑 이런 것 때문에 거의 한 3일 동안 그 방을 못 들어갔거든요. 시공하시는 분하고 일정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꼼꼼히 점검을 하시고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네.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전 점검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건설사들이 기본적으로 표준 체크리스트라는 걸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요. 하자 부분을 스티커로 표시한 뒤 촬영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리콘이 튀어나오거나 도배가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사소해 보이는 부분들도 다 보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보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건 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100건 넘는? 예, 그렇습니다. 62는 양반이네요. 또 입주 전에 또 챙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새 아파트는 네. 이 시멘트 접착제 같은 데서 유해 물질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좀 이른바 새집중군이라고 하는 네. 이제 기관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특히 아기나 노약자 같이 집에 오래 머무는 가족이 있다면 입주 전에 난방과 환기를 해서 유해 물질을 빼는 게 좋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일러를 한 30도 정도까지 올린 다음에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놔두셨다가 끄고 1시간 정도 환기 이렇게 해주시면서 요거를 3회에서 7회 정도. 네, 또 그렇다고 너무 고온으로 난방을 하면 바닥이나 벽지가 들뜰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입주 후에도 매일 환기를 해주시고 1년 정도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네, 정광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테마와 업종 중심의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KB자산운용 이수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오늘도 우리 팀장님 눈 지그시 감으시고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자, 벌써 3월도 중순 접어듭니다. 지금 시장 상황 글로벌 증시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주요국 증시 등락률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연초 대비 지금 코스닥 시장이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부터 인공지능이니 챗 GPT의 등장이니 여러 가지 IT 섹터에 이제 긍정적인 호재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이외에도 IT 섹터 비중이 높은 나스닥이나 대만 증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른 경향이 있지만 유럽 증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세였던 것 같은데 ETF 시장에도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서 단순하게는 좀 위험자산 선호가 확인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어서 제가 실제로 정말 그랬는지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누적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좀 많이 오른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좀 순매도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떨어질 거다. 네, 반면에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피에 대해서는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장기 채권이라든지 원유 선물 인버스 같이 좀 어떤 특정 방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을 가지고 ETF를 매매를 많이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밖에는 이제 미국 그 배당주라든지 그리고 좀 안정적인 만기 채권형 상품이라든지 CD 금리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든지 좀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들도 순매수 상위에 이제 포진을 하면서 다양한 투자 전략이 좀 시도된 그런 한 달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제 이게 이제 수치로 또 실제 팩트로 보여주시니까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마냥 상방만 보시는 게 아닌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지금 주변에 인버스 쪽으로 배팅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또 이제 장이 또 안 빠져서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힘드셨을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막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으시죠? 이게 아무래도 ETF라는 네. 상품 자체는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찾으시는 상품이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인버스냐 레버리지냐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탄력적으로 갈아끼우시는 대응하시는구나. 경향이 네. 있고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시장을 계속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이제 운용 방향을 가져가기 위해서 해지용 수단으로 또 ETF 네.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많이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떤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들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사실 뭐 지금 FOMC에서 지금 워낙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빅스텝 얘기 나왔다가 간밤에는 또다시 이제 뭐 동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변동성이 워낙 높아서 예측이 쉽지 않은데 코스닥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죠.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라든지 이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질까요? 네, 사실 이제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나 금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 연준조차도 데이터에 의존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불확실성 영역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어떤 시장을 이제 핵심적으로 끌어올렸던 2차 전지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성장주 테마들은 물론 이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성장주로 분류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의 어떤 불확실성 구간에서 다소 부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의 어떤 혼란이라든지 그리고 더군다나 많이 오른 어떤 가격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부침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사실 이런 섹터들이 급부상을 했던 배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뭐 공급망 관련 악재라든지 아니면 국가들의 어떤 정책적인 수혜라든지 이런 어떤 시대 변화의 흐름을 탄 그런 획기적인 어떤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섹터들의 어떤 상승이나 이런 것들 조정이 나올 때 한 번쯤 더 투자 기회로 생각을 해보시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수진 팀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다소 이렇게 좀 싱크로율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장이 지금 많이 빠져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근데 장, 2차 전지는 또 괜찮아요. 네, 지금 그래서 지난주 시장을 많이 끌어올린 업종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네. 이거 정민 씨가 물어볼 질문이지만 제가 해볼게요. 그냥 2차 전지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뭐랄까요. 그중에 진짜 괜찮아 보이는 거는 너무 많이 올랐고 네. 덩달아 오르는 것 중에는 보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건 뭔가 좀 수상하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ETF로 접근을 하셔야겠는데 네. 2차 전지 ETF도 뒤에 꼬리가 붙으면서 좀 구분을 해야겠더라고요. 네. 그거까지도 한번 좀 네. 구분해 주시죠. 네. 네, 일단은 주간 상승률 동향을 먼저 보시면 사실 이번에는 제가 뭘 빼거나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많이 오른 업종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네. 해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2차 전지 와. 관련 상품들이 이제 주간 상승률 상위에 거의 이제 줄을 세운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뒤에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붙는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이런 2차 전지 관련 ETF들은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어떤 특정 컨셉 외에는 다른 특별한 부분은 사실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지수 사업자가 누구냐, 어떤 지수를 추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름이 거의 ETF 이름이랑 동일시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이거, KRX, 2차 전지, K뉴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 개발한 이제 2차 전지, 뉴딜 관련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KB스타 뭐 배터리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1개월 수익률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라기보다는 2차 전지의 어떤 재활용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제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이제 액티브
액티브라는 단어가 붙는 ETF입니다. 제가 네. 사실 여러 번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지수 수익률을 추종을 하지만 초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30% 정도는 어떤 투자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품을 이제 액티브라고 하는데 2차 전지 관련 액티브 이제 ETF 가운데 액티브가 붙는 상품은 이제 KB스타 2차 전지 액티브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2차 전지 외에도 폐배터리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또 친환경 자동차 이게 사실 모두 이제 IRA 법안과 관련이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곧 유럽판 IRA, 그러니까 CRMA 그 법안 초안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뭐 기대감 때문에도 이쪽이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이죠. 이제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핵심 원자재법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사실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라든지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공급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좀 이제 쟁점들이 계속 시장을 자극을 하면서 핵심 원자재라든지 어떤 기술의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럽 역시 어떤 미국처럼 이런 정책 발표에 초입기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국 내에서의 어떤 원재료의 어떤 조달이라든지 생산 이런 것 쪽에 조금 이점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죠. SK, 뭐 삼성 이런 회사들도 지금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는 뉴스 어제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네. 관련 기업들의 어떤 선별하는 시각이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근데 유럽판 요거 CRMA. CRMA 예. IRA는 알겠는데 이게 그럼 대충 내용이라도 한번 알려주시죠, 팀장님. 핵심 이제 원자재법이라고 해서 예. 그 CRMA가 이제 크리티컬 로 머티리얼 이제 액트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초안 자체는 이제 오늘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네. 자국 내에서의 어떤 생산이나 이런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이점을 준다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혜택을 주는 거였는데 유럽판 이 CRMA 역시 유럽 내에서의 어떤 배터리나 이런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해서 공급망을 좀 자국 내에서 충원을 하고 자국 내에서 공장을 짓거나 하는 부분에 이점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측이 되고 있다. 아니 이제 제가 이쪽에 좀 공부가 좀 덜 돼가지고 CRMA 자체도 생소했는데 지금 딱 이 팀장님 말씀하시기를 크리티컬 로 머티리얼 액트. 네. 그럼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원재료에 대한 법이다. 네. 이거하고 인플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사실 지금 최근에 부각됐던 그거를 잘 복기를 해보시면 사실 코로나 이후에 예. 어떤 운송이라든지 어떤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질을 빚어가지고 공급망 일단은 교란. 네,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네. 게다가 이제 식료품 가격도 올랐고 게다가 이제 수송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아예 이제 공급이 안 되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불거졌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핵심 원자재를 우리가 분류를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공급에 어떤 조달에 우선권을 가지겠다. 아니면 조달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원활하게 메커니즘에서 하겠다. 네,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라 굉장히 그런 차원이라면 예. 자, 네. 정말 일타 강사급이세요. 저희 그 폐배터리 ETF 쪽도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사실 성장성 앞으로 비전도 좀 따져보면서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지 상승 네. 여력이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이제 막 성장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제 저는 개화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군요.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어떤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직관적으로 잘 와닿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전기차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렇죠. 거는 누구나 조금 주지하고 있는 예.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전기차를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 이 배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사실 배터리의 어떤 원료의 공급 차질 문제라든지 이 배터리 자체의 어떤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의 어떤 성장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유럽의 뭐 CRMA 정책도 그렇겠지만 유럽에서 지금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가 아예 이제 판매가 중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국 내에서 이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광물을 재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적으로 규제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순환경제 시스템 강화라든지 이런 사실 전 지구적인 어젠다가 앞으로 더 중요할 것으로 부각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팀장님 지금 네. 화면에 리사이클링 개념도 나오는데 네네. 오늘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지금 그러면은 자 전기차를 좀 탔어요. 네네. 이제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됐어.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걸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걸로 뭘 어떻게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네. 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고요. 예.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에서 그러니까 리튬이나 코발트, 뭐 니켈 이제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그런 광물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출을 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이제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전에 그림에서- 휴대폰에서도 배터리에서 그런 식으로 추출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워낙 이제 전기차 시장은 커지고 있고 배터리 사이즈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더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이제 수거를 하고 그거를 이제 맞게 분류를 하고 어떤 잔여 수명이라든지 재활용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따라서 다 분류를 해서 관련 기업들이 저기에서 다 추출이 되겠죠. 수거하는 기업, 분류하는 기업, 뭐 이제 재활용하는 기업, 이제 관련 기업들을 다 추출을 해서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이 폐배터리 산업 내지는 이쪽 관련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뭐 수익을 그렇게 낼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예. 뭐 성장성에 기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수익이 내냐 마냐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거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좀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고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산업 이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개별 기업 하나하나 사실 투자하시긴 어려우시겠지만 그렇죠. 네. ETF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손쉽게 이제 종목들을 선별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관련 ETF 알려주세요. 네. 저희 정말 뿌듯하게도 국내에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한 ETF는 이제 단 한 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아이셀렉트 ETF가 이제 유일한 그런 상황인데요. KB스타라면 KB 자산운용 네, 맞습니다. 이수진 팀장님 그러니까 계신 회사. 네, 맞습니다. 지금 되게 자부심 있게 딱 바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뭐 개별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열정적인 운용력에 와서 설명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일단은 대표 편입 종목이나 구성 비중 이런 것들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이죠. 에코프로라든지 뭐 세비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투자 비중 상위를 기록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아까 보셨던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 개념도에서 관련 이제 연관도가 높은 기업들 순으로 저희가 종목 비중을 산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차 전지 ETF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연관도 순으로 비중을 짜다 보니까 거의 중복되지 않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유동성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일일이 구분하시기 어려우신데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ETF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폐배터리 ETF 치면 딱 이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는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TF에서는이라고 설명 안 하시고 저희는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맞습니다. 이 폐배터리 관련 ETF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하니까. 없으니까. 뭐 앞으로 계속 또 다른 데서도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보통 예.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최초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또 최고예.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하나밖에 예. 없으니까. 또 구성 종목을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익히 알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긴 하네요. 네. 예. 자, 그러면은 반대로 좀 수익률이 안 좋았던 그런 ETF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ETF들이 주간 단위로 좀 안 좋은 모습이었나요?
네, 최근 한 주간 가장 성과가 안 좋았던 ETF는 조선해운 섹터 ETF랑 게임주 관련 ETF들이었습니다. 예. 사실 조선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리오프닝이랑 뭐 수주량 회복 이런 것들 때문에 호재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조금 빠진 부분은 어떤 좀 쉬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게임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잇따른 신작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기도 했고 예. 최근에 어떤 게임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이제 PC나 모바일이 아니라 이제 콘솔 이런 쪽으로 옮겨가면서 아마 대형 뭐 크래프톤이나 넷마블이나 이런 대형 게임 회사들이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그런 쉬어가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적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ETF 성과가 좀 안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월배당 ETF도 저희가 여쭤봐야 되는데 예고편으로 간략히 소개만 좀 하고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볼게요. 네. 월배당 ETF 지금 국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 네.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식이나 채권 또 커버드콜 여러 가지 어떤 예측 가능하고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인컴 소득원을 활용한 그런 이제 안정적인 분배 재원을 가진 월배당 ETF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떤 배당 소득의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상품을 잘 골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꼭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